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아테네 가서 보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눈에 들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타로 봐주는. 계속 들어가려다가 괜히 뭔가 찝찝하게 못 들어가 봤거든요. 전 모릅니다. 결혼하면 사실 하얀 웨딩드레스 이렇게 딱 먼저 떠오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웨딩드레스도 못 입혀줬네. 유학 중에 해가지고. 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근데 웨딩드레스가 예전에는 그 색깔이 있는 옷들을 입었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제 주로 평민들은 까만색 옷에다가 뭐 흰색 베일을 쓴다든지, 이제 귀족들은 조금 뭐 붉은색, 염색이 들어간 화려한 옷, 이런 걸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염료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네. 아마 색깔이 있는 옷이 굉장히 비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유명하죠.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혼을 하는 신부한테 아버지가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신부가 입은 옷을 한번 보십시오. 또 붉은색이네요. 붉은색이죠. 굉장히 화려한 색입니다. 당시만 해도 하얀색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는 그런 옷들을 웨딩드레스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흰색 웨딩드레스는 그럼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이게 한 16세기? 그 정도 때부터 유럽에서, 특히 왕실에서 이제 입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왕실 처녀들의 이제 고결성?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만약에 이 이제 결혼하게 된 귀족이나 왕족이 처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드레스의 색깔이 변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웨딩드레스 입고 다 순결했던 거죠, 그때. 예, 변할 리가 없잖아요. 변할 일 없었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순결했겠네. 네. 합리적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순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9세기 이제 초반에, 이제 1813년에 이게 아마 주르드 담이라는 프랑스 잡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웨딩드레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왜 우리가 신랑이 될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은 뭐 술을 먹여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사람의 이제 됨됨이를 알려면 골프를 쳐서 18홀을 돌아봐라. 이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인성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골프공이 요만한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자보다 오히려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입는 특별한 의상이 있었다고 해요. 뭐죠, 그게? 그 우리가 이제 딱 스코틀랜드 하면 생각나는 그 백파이프와 함께 킬트, 그렇죠, 치마. 그걸 입었답니까? 그걸 입었대요. 그래서 이제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다 그래가지고. 정말요? 그 안에 입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입었대요. 네. 그림 보면은 저기 그 춤추는 남자 저 뒤로 엉덩이 그대로. 엉덩이 보이네요. 네. 네, 하이 실종이죠. 실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시원하긴 할 것 같아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근데 같아요.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러면은. 근데 또 결혼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랑이 있으면 또 그 안에서의 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른바 사랑과 전쟁. 가장 오래된 버전은 아마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우스는 워낙 남봉꾼이죠.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하여튼 제우스가 그 바람 피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안개가 빈다라든지, 갑자기 어두워진다라든지. 그렇죠. 헤라는 또 그때마다 또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바람핀 상대를 찾아내는데 이 헤라도 문제인 게. 왜 여자만 공격하냐고요. 남편을 혼내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아무 죄도 없거든요. 다 그 기만당했거든요. 헤라클레스도 바람을 펴서 낳은 아들은 맞는데 죽이려고 굉장히 여러 번 노력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뱀을 보내서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범상치가 않았잖아요. 헤라클레스가 뱀 보더니 딱 잡아서 죽여버려요, 뱀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영웅이었다. 근데 헤라클레스랑 헤라와의 관계는 또 좀 희한한 게요. 결국에는 헤라의 젖을 먹고 커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헤라를 따서 헤라클레스라고 지은 거고, 헤라도 이 헤라클레스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도 했었는데 또 약간 애증의 관계인지 정이 들었는지 또 보호도 해주고 뭐 그런 이제 관계였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사실 헤라를 상당히 양어머니처럼 굉장히 뭐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꼴 당하면서 왜 이혼을 안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했으면은 남봉꾼 남편 뭐하러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애만 처녀들만 말이죠. 괴롭히고 말이야. 나빠. 또 신들의 왕의 부인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여자들이 사실 뭐 이혼 결정권이 그 당시에는 뭐 아주 고대지만 아주 옛날부터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살펴봤는데요. 뭐 사랑에 우리가 기반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물론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랑만큼 또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뭐 민주주의 얘기를 이제 사회에서 많이 하는데 가정 내에도 상당히 이렇게 민주주의, 가정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알렉산더 대왕하면 또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철학자 디오게네스와의 만남입니다. 아, 그 약간 좀 이상하신 분이요. 그렇죠. 네. 제 롤 모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옷을 벗고 다니시려고 그러면? 아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생활 도구를 가져도록 여기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딱 열면 여기 이제 컵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나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랬더니 이따가 나 디오게네스 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넌 내가 무섭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안 무섭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이고 무섭다 그러면은 디오게네스 체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냐. 근데 너는 뭐냐? 너 something good이야, something bad이야. 너 좋은 거냐? 뭐 뭔가 나쁜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나 something good이라고 얘기하죠. 난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그럼 왜 무서워해?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그렇군요. 마지막에 이제 자 내가 너한테 달라는 거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자, 뭐가 갖고 싶냐라고 했더니 비켜줘. 나 햇빛 쬐고 싶거든.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대왕이 아니라면 난 기꺼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근데 디오게네스는 기꺼이 대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렇죠. 사실 저한테도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그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악당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있죠. 한결같은 캐릭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의 정의를 내리기를 인간은 깃털 없이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플라톤의 강의실을 찾아가가지고 닭이 또 닥터 뽑은 닭 했잖아요. 딱 보고 봐라 여기 플라톤의 인간이 있다. 호모 플라토니쿠스. 하여튼 굉장히 블랙 유머입니다. 저 이 그림 알아요. 제가 런던에 내셔널 갤러리 갔는데 이 그림 보고 왔어요, 제가. 아, 렘브란트 그림인데 그래서 열심히 보고만 왔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스토리더라라고 이제 성서에 나온 얘기다. 그래서 알게 됐었죠. 예. 이 장면은 뭐냐면 신바빌로니아의 3대 왕인 벨사살 왕이거든요. 근데 나라가 이제 침공을 받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에 쳐들어왔는데 강물 때문에 진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연회를 열어요. 아직 못 올 거니까. 그때 갑자기 연회를 여는데 허공에서 그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근데 벽에다 어떤 글자를 써요. 근데 그 글자가 뭐였냐면 왕이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니 그 나라를 다른 이의 손에 넘기겠노라. 그러니까 신의 이제 경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후에 왕이 이제 겁에 질렸고요. 결국은 전쟁에 패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경 예언대로. 저는 이게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 이 성서에서 나왔을 때 제일 인상적인 게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그냥 손이 떡 넣어가지고 벽에다 글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의 손이잖아요. 그쵸. 그걸 딱 봤을 때 그게 어땠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적이었는데 그 성경에서 읽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예, 다 놀라고 있죠. 지금 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고. 벨사살 왕도 예. 뭐 놀려갖고 지금. 또 히브리어인데. 그래. 그래서 자기가 못 읽으니까. 아마도 이제 네. 네덜란드에 그 많은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아마 이제 배워가지고 썼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뭐 자유라든지 천부인권, 행복추구권 이런 게 담겨져 있고 또 링컨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또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연설이다 한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명연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바로 그 연설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정확히는 날짜입니다. 그때 이제 뭐 한 2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백악관이랑 다 근처에 있는데 링컨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넓은 광장 같이 있고 거기서 시민들이 모여갖고 일자리와 자유
를 위한 이제 회합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그 당시에 뭐 시드니 포이트 약간 뭐 흑인 배우죠. 그리고 존 바이즈 또 이제 사실 연사로 참석을 했었고, 근데 거기서 이 젊은 목사 한 명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그 내용도 정말 끝내줬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연설로 자리를 잡았죠. 계속 반복되죠. I have a dream 이러면서 네. 이렇게 시처럼 여러 번 맞아요. 그게 이제 반복이 네. 되는데 I have a dream. My poo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도시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테네가 아닐까요? 그렇죠. 또 이 아테네의 중심 하면은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사실 도시국가를 그냥 폴리스라고 이제 통칭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그래서 아크로가 이렇게 더 높은 뭐 이런 뜻이래요. 실제로 높아요. 아테네 예. 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눈을 들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정말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테네라는 이름은 아마 아테나 여신에게서 왔겠죠? 그렇죠. 이 아테네 여신이 이게 지혜의 여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도시에게 이제 서로가 수호신이 되겠다고 아테네 여신하고 포세이돈 받은 신이죠. 이제 둘이서 경쟁을 했대요. 그래서 아테네 여신은 풍요, 지혜 이런 상징을 하는 그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 그리고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샘을 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 나무를 택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동네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에 의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또 도시 하면은 로마를 빼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이제 물론 모든 세계의 중심에는 로마가 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만큼 도로, 정비 이런 기술이 발달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리스는 예술이에요. 건물 재료도 건축 재료도 이거 대리석이잖아요. 굉장히 귀한 재료를 썼는데 로마는 뭘 썼냐면은 콘크리트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콜로세움 같은 경우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수도관, 저기 산에서부터 도시로 그 물을 나르는 건데, 아쿠아둑트라고 하는 거. 네. 그게 몇십 킬로예요. 20킬로짜리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 시설, 그 다음에 하수도. 지금도 로마 시내는 당시에 그 건설됐던 하수도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냥 토목공학에서는 역시 로마인들 따라갈 그렇죠. 수가 없고, 규모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로마 갔을 때 봤을 때 그 포럼이라고 네. 있잖아요. 지금 뭐 잔해만 사실 잔해만 남아있지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선 또 카이사르가 또 연설을 하고 뭐 이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중심지에 그 포럼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뭐 아고라 비슷한 거죠. 중심으로 해서 토론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거기 이제 시장도 서고 상업이나 뭐 이런 것도 발전을 하고 뭐 그런 곳이었죠.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인데 되게 이제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모일 수 없으니까 뭐 100명 중에 한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착 중구난방 떠들고 그랬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공화정이지만 사실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죠. 예, 네. 약간 뭐 대의제 민주주의 비슷한. 네, 우리가 아테네 하면은 민주주의, 민주정. 그럼 다들 이제 직접 나와서 하는 거지만 로마는 공화정, 그래서 리퍼블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은 이제 시민에게 권한을 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다른 게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도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곳이 또 있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 우리가 그냥 뭐 풍차의 나라, 뭐 남학신 이런 것만 사실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거든요. 그렇죠. 정말 잘 나갔습니다, 네덜란드가. 원래 이제 스페인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가 30년 전쟁이 끝나고 네덜란드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해상무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교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뭐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국가가 됐었죠. 그렇죠. 그 덕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풍속화 같은 게 나오고, 아, 그렇죠. 그렇군요. 정물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물화 같은 건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정물화가 왜 등장하냐면은 자본주의적 소유욕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때는 또 내가 사업을 통해서, 또 내가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이게 번 거고 내가 만든 물건이야. 획득한 물건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번 더 가지려고 했던, 미학적으로 한 번 더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이제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 네덜란드 도시의 삶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그 100가지 속담을 그린 페터 브리히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 미니어처처럼 조그맣게 다 그려놨는데 우와. 그 하나의 장면마다 속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속담을 얘기했는데 그걸 듣고 내가 구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 처음 든 거예요. 상상이 되잖아요. 배가 있는데 배꼽이 이만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빗자루 아래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이제 빗자루가 붙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저기 뭐냐면 빗자루 붙어 있네요. 네. 그건 바로 뭐냐면 두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거래요. 아, 그게 그때도 가능했나요?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빨까지 무장하다. 이거는 독일말에도 있어요. 베바프네 비스주제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고 고양이 분노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빨까지 무장했다. 그런 이제 속담을 담은 거고요. 또 망토가 있는데 그 푸른 망토가 거짓말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남편에게 푸른색의 모자 달린 망토를 씌우는 것은 이제 남편을 몰래 속이고 있다. 당하고 그런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저기 보면 저 물에서 막 갑자기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물그림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못하게 다시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사촌이 합니다. 땅 나면 배가 배 아픈 아픈 분이군요. 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궁금하시면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이 100개 속담이 다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100개가 다 들어가 예,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1대1로 다 대응이 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뭔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를 습격해서 우상을 파괴하는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입니다. 아, 종교 전쟁이죠. 그렇네요. 아세요? 그 종교 전쟁에서 구교도와 신교도가 무기가 달라요. 신교도들은 뭐였냐면은 인쇄술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쓴 반박문 같은 게 이게 인쇄물로 나와요. 그래서 막 찌라시처럼 막 전단지처럼 막 뿌려집니다. 이게 신교도를 규합하는 무기였고요. 미디어 전쟁입니다. 근데 구교도는 전통적인 이미지예요. 성화, 성상,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공격해요. 부교도는 신교도들을 향해가지고 분서갱유를 합니다. 그 문서들을 막 태워요. 그래서 아직도 교황청에 보면 그 금서 목록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불태웠던. 예. 그래서 예컨대 사르트르의 뭐 존재와 무. 반면에 개신교도들은 가가지고 성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상은 우상이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이미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만드느냐? 특히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마리아거든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아니 저놈들이 허구많은 그림 중에서 하필이 우리 성모 마리아를 공격해? 사탄 틀림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러면서 싸웠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화가죠. 프란시스 고야. 고야. 예. 사실 프란시스 고야는 카를로스 4세의 수석 궁정화가였습니다. 어용화가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용화가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이런 식의 어용품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을 남겼고 흔히 이 사람은 로코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낭만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굉장히 어두운 측면들, 네. 인간의 가장 탐구되지 않은 아주 어두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잔혹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여기 총살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각적 인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18 같은 거예요. 광주항쟁. 그것처럼 날짜도 있습니다. 이게 1808년 5월 3일이에요. 그때 이제 나폴레옹 군대에 항거했던, 저항했던 스페인의 시민들을 데려다가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제 독재 국가는 이제 지배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부가 탄생하고 만약에 이 전쟁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인류의 참 보탬이 되는 그런 이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투표 잘 해야 됩니다. 그건 물론입니다.
이른바 풍자화의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작가가 등장하는데 그 작가가 바로 사실주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입니다. 도미의 그림은 사실은 그림품은 그다지 사실주의적이지 않아요. 왜냐? 굉장히 과장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캐리커처, 네. 캐리커처에 가깝죠. 하지만 사실주의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낸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의 도미에도 아주 탁월한 사실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미에가 그때 굉장히 많은 풍자화를 그리고요. 정부에서 이제 탄압을 하니까 그 후에는 그 정치적인 언급보다는 주로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 세태를 풍자하는 그쪽으로 또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나온 게 로베르 마케르 연작이라는 건데요. 로베르 마케르는 원래 또 다른 사람이 쓴 그 연극인가 어디에 나온 인물인데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설을 쓰거나 뭐 할 때 자주 이 사람 이름을 빌렸어요. 그래서 네. 이른바 사기꾼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던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민나루로 보데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도둑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도 도둑놈이고, 저 국회의원도 도둑놈이고, 기업인도 도둑놈이고, 다 도둑이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도 왜 자본주의 초기에. 그렇죠. 프랑스가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베르 마케르가 아주 다양한 인물로 나옵니다. 때로는 무슨입니까? 주주로 나오고, 때로는 거지로 나오고, 때로는 돌팔이 의사로 나오고. 근데 다 사기꾼이고. 다 사기를 치는 거야. 그걸 이제 풍자하는 거고, 사회가 이렇게 썩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기차를 타고 있는데. 예, 사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림들을 많이 남겼고요. 처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떨고 막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왜 처음 비행기 탈 때 막 무서워했던 거와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 보면은 즐거운 철도 여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데요. 저 두 사람 손을 보세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도가 많았나 봐요. 이런 이제 세태를 풍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가볍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순찰을 볼 때 자기 집 앞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보게 되면 화들짝 놀라고 있죠. 그렇죠. 예. 자기 집입니다. 창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보이죠? 한 사람은 분명히 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또 우리는 한국 그림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풍자화라기보다는 그냥 풍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풍속화 중에 약간 세태를 풍자하는 것들이 잠깐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김홍도라든지 네. 또 누구예요? 신윤복. 원래 풍속화는 이걸 안 그리거든요. 양반들은 왜 문인화 그래서 그렇죠. 사분자치고 산수를 그리고. 산수 예. 이 고고한 정신 세계를 이렇게 하지 자기들의 일상들 예컨대 신윤복 말하면 양반들이 어떻게 정말 플레이보이들이잖아요. 다 희생되고 노는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김홍도 같은 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것만 굉장히 진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냐면 풍자하고 해학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해학은 유머라 그래요. 유머. 풍자는 영어로 세타이어잖아요. 그 약간 비판적인 요소가 그렇죠.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학은 뭐냐면 하는데 같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냐면은 아시죠? 김홍도 서당 장면이고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울고 있는데 매 맞은 거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늘 다녔던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서 빨래터죠. 빨래터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스운 게 바로 뭐냐면 저쪽 구석에 보세요. 납니다. 하여튼 저런 사람들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꼼들 이런 재밌는 코드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사실 해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자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또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풍속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풍자화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게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 식의 그 선비 생활의 뒷모습이라든지 근데 이런 걸 다 적나라하게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풍자화라고 볼 수가 있죠. 반골 정신 같은 거 이런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신윤복 그림이 더 그런 게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건 유명하죠. 월화정인. 저 이 그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그 둘이서 탁 만났잖아요. 달 아래에서. 대낮에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거죠. 같아요. 그래서 몰래 만났고 여기 보면 이 폐가 같거든요. 굉장히 아주 으슥한데 모여가지고 탁 보고 지금 이 둘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기보다도 재밌죠? 진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진지한 얘기죠. 사랑의 밀담을 나누는데 이걸 지켜보는 건 저 달밖에 없는 거죠. 낭만적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봄 소풍 가는 거잖아요. 예. 기생들 데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기 보면 저 양반이 뭘 들고 있습니까? 담배 담배, 들고 있죠. 네. 그게 저 기생 거거든요. 이렇게. 그 요새 그 핸드백 들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옛날에 참 잘 놀았어요. 우리는 요즘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저 같은 이제 교수가 옛날에 이런 거 아니에요. 선비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이러고 놀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노나. 이제 뭐 방송하면서 어쨌든 이거 보면은 사실상 양반들 다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시를 쓸 때는 뭐 미명한 일편단심이 어쩌고 이런 시 쓰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도 뭐 사군자 이게 선비의 기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근데 뒤에 가서 기생들하고 이러고 그렇죠. 논다는 근데 얘기죠. 실제로 이게 이제 그들의 진짜 삶이죠. 여기 리얼리즘이 있는 거죠. 이거는 딱 보면 이제 고딕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고딕자연주의는 이제 후기 고딕은 네. 겹쳐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고딕이고 어디까지 르네상스고 어디가 고딕 말이고 어디가 르네상스 초기인가 이거는 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건물들 보게 되면 이제 고딕 건축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안에 이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상이 있겠고 아마도 여기 이제 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부르고뉴 공국의 재상입니다. 아마도 부르고뉴 공국이 상업을 통해 아주 막대한 재산을 굉장히 잘 모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네. 번창하는 도시가 됐잖아요. 그 도시의 재무장관이잖아요. 그 재무장관이 자기 재산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겠죠. 예.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성공한 상업 자본가의 모습들 이런 것들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모 마리아 얼굴하고 이분하고 리얼리즘의 정도가 다르죠. 성모 마리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린 거잖아요. 네. 상상해서 그렸기 때문에 중세풍인데 이 얼굴은 어때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지 않아요? 굉장히 리얼하게 그렸죠? 네. 이건 바로 뭐냐면 굉장히 근대적인 거예요. 옛날에 그림은 되게 저렇게 그렸어요. 개별성이 안 나타나죠. 그렇죠. 여기는 개별성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된 거죠. 옛날에는 왕을 그려도 왕이 진짜 초상이라기보다 그냥 제왕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왕스럽게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굉장히 개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유명한 그 홀바인의 예, 한스 홀바인의 작품이고요. 상인 게오르그 기제의 초상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의 초상화는 누가 그렸어요? 왕이나 네. 귀족이나 아까 말했던 재상 이런 거였잖아요. 일반 상인이거든요. 상인이 엄청난 많은 재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려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화가들이 이제 새로운 패트런, 새로운 후원자를 얻게 된 거죠.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게 한자동맹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책에서 배우면 한자동맹 하니까 한자동맹?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사동맹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영국에부터 팸즈강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흑해를 지나갔고 뭐 유럽 이제 북유럽까지 전부 다 해서 발트해까지. 여기가 하나의 어떤 뭐 상인 네트워크가 된 거죠. 실크로드처럼 이렇게 유럽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무역의 네트워크가 돼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을 하는 그래서 그걸 두고서 이제 한자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렇죠. 특히 이제 한자동맹이 거치는 그 도시들 중심으로 엄청난 상업들이 발달하고 그런 상업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근대의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초상화를 그려주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적인 화가의 최초의 자본주의적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화가들도 이렇게 패트론 밑에 종속돼 있었는데 네. 자기 사업이에요.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가지고 살래 말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자본주의는 항상 뭡니까? 생산을 하면은 소비자는 선택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자본주의 생산 이전에는 주문자는 미리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렘브란트가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자기 멋대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낸 사람들이 짜증을 좀 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자화상이고요. 그런 어떤 사업가로서의 예술가의 그 자부심 같은 게 아주 듬뿍 묻어있는, 이 옷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죠. 그러네요. 나 잘 살아, 이런 겁니다. 래퍼 도끼 같아요, 이렇게. 도끼가 나 잘 살아, 이런 거.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님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세요? 대략 만족한. 대략?
썩은 아니고요. 아, 정말요? 사실은 저 후회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좀 그때 제임용이 안 돼가지고 필리핀을 떠나버렸어요. 필리핀을 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되냐면 원래 택시 비행사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공학교로 다녀서 이제 비행기 조종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대학에서 일자리가 났다고 불러가지고 들어왔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은 지금쯤 이제 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신혼여행객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사실은 교수님 직업을 되게 선망했었어요. 네.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는 재주는 별로 없고 대신 이제 그림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마추어들이 더 무서워요. 아, 그런 건가요? 특히 이제 오타쿠들 있잖아요. 제가 뭐 글을 쓰잖아요. 제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지적하는 게 대학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오타쿠들이죠. 그러면 이제 오타쿠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앞으로는. 모두가 좀 오타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타쿠야말로 모든 문화의 기초다, 기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 직업에서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취미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취미를 뭐랄까 오타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